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금이 풀리는 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큰 기조는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에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의료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의료 AI가 AI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접목을 해서 약을 만들고 넓혀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전 분명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방산 쪽을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기업들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저를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SK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첫날인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쁜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저녁 때 녹화를 하는데 방송은 또 며칠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차장님을 모셨어요. 저하고 많이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굳이 많이 안 할 거는 반도체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실상 하지만 매크로 하니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주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장님의 그 주특기죠. 바이오, 의료기기, 요쪽에 대해서 철저히 좀 진단을 해주시고, 오늘은 약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부활하는가? 조방원에서 조선방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시간 1시간 꼬박 채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국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데 가장 체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아마 매크로 사이드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미국 중심으로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잠시 잊혀졌는데, 유동성은 계속 좋은 건가요? 그 문제를 한번 어드레스 해주실까요? 반도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매수를 하기 위한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정도, 우리가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때도 이제 미국에서 타이트닝을 끝내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와 비슷한 그런,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RMP, 저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금이 시장에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예가 다를 수가 있는데 고객 예탁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90조가 넘어서, 사실 제가 지금 HTS가 있으면 막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살짝 조정은 받지만 밀리면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연준이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GDP 대비 유동성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이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20년 피크하다 내려오다가 그죠. 유동성이 GDP 대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는 거였는데, 네, 작년 맞아요. 언제부터는
유동성 비율이 높아진 건가요? 그쵸.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좀 돌아선 모양새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볼 때 그냥 유동성만 볼 수도 있고 GDP 대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저 GDP 대비해서 유동성 비율이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MP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시장에 자금이 많이 퍼지고 있다. 유동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DP 대비 유동성 확장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공급돼야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동성은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 거래 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유동성은 미국 중심으로 유동성 나누기 GDP가 다시 턴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다. 네, 이런 그죠. 얘기이시고 특히 GDP가 성장을 하는데 그죠. 유동성 나누기 GDP가 올라가는 높아진다는 거는 그죠. 유동성이 GDP 더 성장보다 더 빠르다. 그죠.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저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반도체라는 큰 트렌드, AI라는 큰 트렌드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에 글로벌 증시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따가 조선과 방산도 좀 다뤄볼 거고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뭐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자면 올해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연내에 진행되지 않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죠. 2027년도 3분기 때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JP 모건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JP모건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짧게만 읽었지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금이 풀리는 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큰 기조는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말씀 나오는 게 주말에 지금 오늘 화요일 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모기지 채권 매입하라는 거 2천억 달러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들한테 이자 20% 30%를 10%로 낮추라고 이제 트럼프가 더 압력을 주고 있고 이런 게 성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기지 채권은 옛날에 그 집 살 때 힘들었던 그 기관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유동성에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모기지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어쨌든 자금이라기보다는 건너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모기지 채권도 그렇고 방금 전에 신용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준다라는 것도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소비에 대한 여력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쪽에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 쪽이 견고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타겟팅은 시장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고용 지표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 뭐 CPI나 PPI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한쪽에 편향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표현이 싸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돈을 믿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하나씩 추적해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미국은 그렇고 한국은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는 진짜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대기 자금으로 아까 90조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주식 대기 자금 포함해서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약간 그 반도체가 약간 조정 받을 때도 2, 3% 빠지기도 했었는데 기관들도 기관이지만 개인들이 좀 많이 저가 매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래 대금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4, 4분기에 3, 4분기보다 거래 대금이
그 넥스트 거래를 합해서 제가 수치를 본 거는 증권회사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봤더니 43%가 늘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지금 1월 들어서 더 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다 대기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도 뭐 유동성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가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에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투자 시야 자체를 좀 넓혀보면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증시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복귀 계좌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이제 회사에 있으면 연락이 많이 와요. 가끔씩 와서 문의가 와요. 문의가. 그 복귀 계좌에 대해서도 문의가 오는데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저는 약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내러티브 자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러티브보다는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작년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됐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SK하이닉스가 150조가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70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기업 합산해가지고 200조가 안 나왔습니다. 200조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202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60%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가 되니까 종합주가지수가 한 18%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력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의 큰 트렌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좀 무리해서 이제 대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 자금이 정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신용을 사용하면서 그 현금을 쓰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앞서서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말씀드렸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0조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PER,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가 4,1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죠. 코스피의 포워드 PER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 200조가 안 될 때 4,100포인트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60%가 올라왔으니까 4,700이 됐고 영업이익은 60%고 주가는 4,100에서 4,700이면 한 15%밖에 안 오르는 거네. 그죠. 그리고 4,700보다 이제 더 업사이드는 열려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네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 같고 고객 예탁금이 많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굉장히 특이한 게 신용 잔고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잔고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빠졌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출구 전략을 좀 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올라온 것이 과한 게 아닌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또 아주 최근에 미시적으로 보면 말이죠. 코스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연말에 작년 12월인가 11월 말에만 해도 코스닥 정책이다 뭐 이렇게 상법이다 해서 많이 뭐 생각도 했잖아요. 특히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도 내주면서 모험 자본에 대한 이 코스닥의 또 가능성도 열어두는데 코스닥이 원래 좀 구성이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우리 차장님 더 잘 아시는 제약바이오, 그렇죠? 2차 전지 크게는 세 축인데 코스닥의 상승 모멘텀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코스피가 목에 찰 정도로 안 갔기 때문에 잠깐 밀린 것인지 뭐 유동성 측면하고 어울려서 한번 코스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참 날카롭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제가 요런 내용들은 다른 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2026년도 들어서 상승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부분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현대차도 너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금이 분명히 대형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형주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딱 이제 시장에 처음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매매하시기 편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안전한 종목 뭐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좋고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조선방산 이야기할 텐데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는 현대차라든지 조선방산은 시장에서 이야기도 잘 안 했었잖아요. 그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더 올라가겠지만 양 섹터의 상승률을 추후에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가 단기적으로 또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면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일단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근데 전 일단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스피에 대한 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상법 개정도 있었고 세제 개편도 있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됐었고 근데 그 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장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 대한민국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왔죠.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로봇주들도 많이 들어왔죠.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 로봇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요즘에는 대형주들이 더 좋더라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소외가 됐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에서 들어갔을 때 3일 안에 3일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자극적인데 일주일 안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5%의 수익이 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을 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의 기간을 잡고 봤을 때는 5% 이상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뭐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뭘 하냐면 새로운 사업을 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건데 이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모험 자본이라고 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원래는 10%가 들어왔다가 뭐 내년에는 20%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금 배분 자체가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종합투자계좌가 IMA 말씀하시는 IMA 말씀드리는 그게 거죠. 론칭이 됐나요? 저는 제가 보니까 뭐 그 증권회사 제가 미래에서 개인적으로 한국 투자하는데 뭐 문자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만들어져서 자금도 많이 모여졌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 시장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부실 기업을 퇴출하겠다라는 거죠. 상장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실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과 비슷해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제 매번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와도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금이 정책적으로 좀 집행이 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네,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금이 조금 덜 들어가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코스닥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CES가 진행이 됐죠. 어떻게 보면 로봇과 그리고 헬스케어 쪽인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주가 흐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CES가 나오면 CE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물량이 나오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좀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올라오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그 컨퍼런스가 열린 기간 동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엔 올릭스와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2024년도에는 알테오젠과 알테오젠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도 ABL 바이오가 가지고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많이 밀렸거든요. 아마도 오늘 밀린 이유는 그거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간 부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제약바이오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지금 말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유동성, 한국의 그 유동성, 개인 투자가들의 성향,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뒤처졌지만은 여전히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조금만 마중물 가지고도 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12일부터 오늘 13일인데 15일까지 이번 주에 다 끝나죠. 근데 앞전에 우리 파트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주가가 조금 오늘은 좀 신통치 않았어요. 그 반도체도 쉬었지만은 다른 중우장대한 게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도 또 순식간에 좀 낮아졌고 올 상반기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그랬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좀 달라진 입지랄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거는 두 번째는 대표주가 좀 잘 가야 되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거 중심으로 변동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거 하고 세 번째는 우리 AI와 관련되는 의료 AI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런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부터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CES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CES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쇼거든요. CES 같은 쇼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많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게 상업화로 진행이 되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싱 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실제 재무제표에 찍힐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어떤 청사진을 가질 것인지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요거 제가 쭉쭉쭉 읽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몇 년 전부터 매매를 하셨거나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았죠. 임상이 안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임상 같은 경우도 당시에도 이제 임상 1상이다, 임상 2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임상 2상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3상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임상 1상만 나오고 2상만 나와도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인데 글로벌 빅파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걸 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요 빅파마 기업들이 2025년도 매출 대비해서 향후 특허 만료에 따른 의약품 매출 감소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약가 인하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중간 단계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는 이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이 있는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허가 만료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들은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제형, 그리고 우리나라 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뭐 경구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예전에도 신약 개발보다는 이쪽을 원래 잘했었어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 쪽을 잘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알테오젠이라든지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의 기술 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HTS라든지 무슨 공시가 뜬 걸 보면, IT 전자기기들이 공시를 내놓는 걸 보면 몇 천억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보면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파마들이 지금 본인네들의 수익성이 너무나도 빠르게 악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일단 빠르게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M&A를 진행을 하거나 기술을 사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빅파마들의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시가총액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M&A를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빅파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M&A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자금을 집행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여유가 있는 우리 거 겁니다. 사줄 수 있는. 그렇죠. 빅파마들이 어쨌든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해요. 과거에 M&A에 자금을 100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는 한 60, 7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 남겨져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보금은 훨씬 더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내가 매수한 기업이 있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그런 M&A의 대상이 되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완전히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업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 라이선스의 여유가 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섹터 전체적으로 억눌린다 하면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달리 과거의 트라우마에 너무 휩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다릅니다. 과거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전에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오는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들이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찔러보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바이오테크,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배우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지금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기업들이 작년에는 정말 못 갔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방산 제가 오늘 3번이나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매출이 나와야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빅파마들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잘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붙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여기에 또 트럼프가 묻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중국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CDMO 기업들이 뭐 전 세계에서 캐파가 가장 큰 몇몇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인데, 중국 기업들을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국방수권법 안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예전에 이제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한다라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명명을 하지 않았고 더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업 자체가 타겟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젠 전부 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광범위하게 거거든요. 얼마든지 원하는 그렇죠.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가장 좋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약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원래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이 있고 뭐 우리 건강보험도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조율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를 했었어요. 그걸 PBM이라고 네, 하나요? 맞아요. PPM. 그런 기관 자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계속해서 시켜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비싼 거 말고 약가 인하 쪽으로
트렌드를 좀 바꿔가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지 제네릭 쪽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센트리온이나 이게 바이오로직스는 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좀 어떻게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았고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랄까 아니면 미국의 그 관세 품목 관세도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의 뭐 공장도 셀트리온을 산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게 뭐 이렇게 질문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업사이드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나 뭐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랄까 아니면 흐름에서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조그만 뭐 라이센싱 기업보다는 주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올 때 했던 비교가 뭐냐면 알테오젠이 향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을 고려해봤을 때 알테오젠이 전혀 비싸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비한 확장성은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도 제조 공장 같은 메리트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DMO 기업이라든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릴리 공장을 아까 매입을 했죠. 릴리 공장을 매입을 하면서 매입을 하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주 물량을 바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인 비용을 어느 정도 상계 처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CDMO 쪽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D가 어쨌든 수익성에 대해서 CDMO도 있고 CMO도 있는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DMO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고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제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 쪽에도 좋은 CDMO 기업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의 뭐 경쟁 우위에 설지 여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캐파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기업 모두 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고 아까 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그렇게 밀리고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좀 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짧게나마 그 AI 연계되는 뭐 약간 중소 종목이라도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업들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좀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 뭐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주위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수술을 했는데 그 지인도 로봇 수술을 할 거냐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거냐 국내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미 베테랑 의사 이상 좋은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CES 말씀드리면서 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ES에서도 어쨌든 의료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의료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의료 AI가 AI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접목을 해서 약을 만들고 그리고 적응증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전 분명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테마성으로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건 1차적인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찍히는 시기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단계입니까? 1차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항공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좀 시계열을 길게 보면 분명히 성장을 할 만한 섹터는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 매매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죠. 근데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무언가 확실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의료 AI 분야는 연간 성장률이 35%에서 58%, 34.6%에서 58% 나오고 있는데, AI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라고 해요. 근데 2030년도가 되면 금융보다 요 의료 AI 쪽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몇 년 후를 본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해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시어스 잠깐 말씀. 시어스는 엄청 5-6배 오른 것 같긴 한데 그게 암 환자의 어떤 그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정확히는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비슷하게 또는 분야는 다르도 AI 의료기 관련해서 공부하실 만한 어떤 그 한 몇 가지만 종목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제가 방송에서 그나마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로키드 헬스케어입니다. 로키드 헬스케어도 오늘 장 초반에 좀 변동성 나왔었고, 뭐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변동성이 나왔던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의료 AI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볍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여쭤보시면 신규 상장주도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매물대가 얇은 기업들이 벽이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벽이.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신선하게 움직이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 했는데 작년 여름까지 셌다가 가을 겨울 넘어갈 때 약간 쉬다가 그랬죠. 근데 26년에 들어와 갖고 방산이 먼저 치고 나갔고 조선이 며칠 차이로 오늘 어저께 좀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조선은 마스가라는 게 있었고 이런 방산은 이른바 뭐 돈노 독트린 이런 얘기도 연계되기도 요즘에 하고. 많이 그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매크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되는 거랑 관계없이 또 네. 이란 리스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선 방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 꼭지를 잡아주시면 좋겠고 네. 조금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LNG 캐리어 네. 그 관련되는 거하고 MRO 모멘텀하고 네, 그죠. 뭐 군함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어떤 서브 섹터로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오늘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조선 방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SKI 보면서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모를 느낄 만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주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과열된 것 같진 않거든요. 좀 많이 쉬긴 했죠. 네, 많이 쉬었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올라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기업들보다는 좀 덜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어느 선에서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전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선 쪽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 게 일단 두 가지 큰 명분이 있죠. 하나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트럼프의 색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저기 안 엮이는 데가 없죠. 우리가 LNG선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LNG를 수급을 했었는데, 전쟁이 나오니까 LNG가 공급을 못 받는 거죠. 유럽 입장에선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LNG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또 미국 쪽에서는 LNG 프로젝트가 많이 중단이 돼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LNG 프로젝트 중단됐었던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LNG 선에 대한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결국에는 에너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LNG 선박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도 있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뒤처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전반적인 발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선박 쪽에 대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도 제가 좀 요 자료가 전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LNG 선박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요 폐선 연령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선 연령이 뭐죠? 이제 오래된 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이따 MRO 이야기할 때도 잠깐 코멘트 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떠다니고 있는 군함 중에서도 1000여 척 정도가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선박 중에서도 이제 폐선이 되는 선박 폐선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선박을 없애는 거죠. 없애는 것이 과거에는 40년 사용을 하고 없앴다라고 해요. 40년, 30년, 28년 이렇게 했다가 뭐 최근에 이제 25년까지 요 폐선 연령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었나요?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작년에 예상했었던 2026년도에 대한 LNG 선박 발주 예상치보다 더 높은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작년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국제해상기구라고 하죠. IMO에서 LNG 선박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LNG를 써라. 친환경 선박을 써라. 엔진을 바꾸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LNG-C 같은 경우는 그 큰 탱크에다가 LNG를 실어서 옮기는 선박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엔진을 LNG로 쓰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친환경 엔진이 들어가 있는 선박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약간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이나 뭐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 어쨌든 중국도 LNG 선박을 만든 적이 있는데 바다 중간에서 한번 섰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LNG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LNG 쪽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관련되는 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중국. 이거를 삼성중공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 부유식이라고 해서 FLNG 쪽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LNG 선박 자체는 2026년 5년도에 한화오션이 7척을 수주를 했고, 네, 하나오션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작년에는 2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올해 연초에 또 2척을 해가지고 이제 4척.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또 하나오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근데 하나오션이 또 군함 이슈까지 네, 있어. 그 맞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MRO 쪽과도 엮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LNG를 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한번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은 추가적으로 MRO가 나중에 붙었어요. 나중에 붙었어요. 나중에 힘이 좀 붙었어요. 근데 딸렸지. 한화오션은 MRO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LNG 선박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한화오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한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요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저가 수주를 했는데 그 물량들이 작년 3분기에 우리나라 조선 3사 4사들이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거의 다 떨궈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가 수주를 떨궈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 조선주들이 만약에 100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는데 1분기 때 110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1분기가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인가요? 1분기만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굴러왔었던 사이클상 예상을 했었던 범위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게 약간 도미노 현상처럼 요렇게 딱딱딱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하고 1분기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뭐 봄 정도에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또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주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야드가 있고 그 안에 도크가 있는데 도크가 다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2027년도까지 2028년도까지 물량이 너무 많다. 근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한화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뭐 한 척 정도를 추가적으로 건조할 수 있을 만큼의 캐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20척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업계의 사람들이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된 것 같지 않은데 최근에 네, 한 맞아요. 두 달 사이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더라고요.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어떨 때 증설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좀 더 상방은 열려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실은 변압기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던 네. 것도 캐파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조선이나 반도체는 가격을 전가시켜서 지금 날아가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 쉬었는데 그게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어떤 군함이 됐든 LNG가 됐든 뭐 간에 캐파를 증설을 하는 거를 고려하고 실제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은 단순히 저가 수지가 떨어져서 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더 프로젝션을 더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로 그런 이해되는데. 얘기 맞죠. 그런 얘기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엮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 지금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고 얼마 전에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그린란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산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무엇이 수혜를 받을까라고 한다면 조선 방산이 일단 저는 가장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체크가 필요하고 2차 전지는 좀 더디긴 하지만 최근에는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반 경직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하반 같거든요. 경직성 돼 있다. 네, 하반 경직을 우선순위는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럼 조선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아까 그 글로벌 이슈하고 매크로 이슈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방산 쪽으로 올라가서 방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많이 치솟아 갖고 포모가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이렇게 방산으로 마무리 한번 할까요? 방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죠. 일단 요거 조선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중국의 전략적 항만과 미국의 해운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는 자료인데 빨간색이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이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를 그냥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조선업을 부흥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게다가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요즘 굉장히 뜨겁죠. 조선보다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쨌든 트럼프죠. 트럼프가 지금 각자 도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쿠바 대통령은 그 밑에 있는 누구죠? 또 그 사람한테 루비온가 대통령이라고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체면을 차리거나 회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산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방위비를 50% 증액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27년 회계연도 2,000조가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2위부터 10위권을 다 더한 것보다도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나토에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수치로 따져보면 지금 나토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화면에도 있는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물량을 많이 샀죠. 우리나라한테 완전 VIP인데 폴란드가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한 4% 정도의 국방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높네. 예. 네.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1% 증액할 때 1,000조의 시장이 열린다라고요. 글로벌리 네. 1,000조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 2%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5%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3%가 늘어나는 거고
3,000조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 뭐 내년도에 2,000조라는 시장 못지않은 시장이 글로벌에 생겼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만 수주를 해와도 150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뭐 우리나라 기업도 워낙 잘하고 있어서 제가 각 기업들의 수주 잔량은 전부 다 더해보진 않았는데 150조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수치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이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안 좋으면 갑자기 변동성 커졌다가 밀리고 변동성 커졌다 밀리고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수용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그 내수용이었었던 것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현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지 공장. 현지에서 기술을 주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나 거기서 매출을,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유럽 쪽에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형 확장의 속도 자체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걸 감안하면은 단순히 26년 실적이 아니고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그렇죠. 실적 자체도 우리가 먼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방산과 조선 기업들인데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2025년도와 2026년도, 2025년도와 2026년도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2026년도로 가면서 고밸류가 되는 기업은 지금 현대로템밖에 없습니다. 현대로템이 요즘에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가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전부 다 내려오고 PBR도 내려오거든요. 그럼 밸류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어쨌든 신고가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열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방산 쪽을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기업들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라인메탈인가 독일의 네, 그런. 라인메탈이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고평가되어 그럼 있습니다. 뭐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건 다행이고, 이제 라인메탈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다른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고평가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라인메탈. 그러니까 미국에는 최근에 조선 방산에서 헌팅스 잉글스 인더스트리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이 놀러가서 주가가 비싼 거고, 하지만 라인메탈하고 하는 현대로템만 비슷한 거, 그거보다는 우리가 싸고. 네, 그들보다 우리가 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올라오는 속도와 지금 2026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27년도까지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 쪽은 제가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방산과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을 잘 안 준다라고 해요. 제가 방산과 우주항공 쪽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어느 정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랫단에 있는 국가들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따라잡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밸류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마지막 여쭤보겠는데, 그 조선 방산 말씀하셨고 앞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얘기했고, 네. 반도체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우선순위는 어떤 겁니까? 이게 단기이면 단기 뭐 한 1월 2월 아니면 또 올해 뭐 중후반까지 봤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순서를 한번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거 방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올랐어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아랫단에 이제 구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있거든요. 구리와 방산을 같이 하는 기업이 있으리라.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PR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는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방산 쪽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전 조선, 방산보다는 좀 더딜 수 있는데 조선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도크가 다 채워져 있어서 도대체 언제 그걸 만들어서 수익화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한화가 이제 필리조선소에 매월 그러니까 5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건 LNG와 MRO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LNG도 우리가 방산 쪽으로도 엮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관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너지를 이제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도 엮일 수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사는 이제 다시 부활했고 네. 도약을 하는 건 도약 맞아요. 비약이고 조선은 비약까지 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온다 천천히나마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우상향이 좀 더딜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제약바이오는 참 애매합니다. 저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긍정적으로는 여전히 보거든요. 근데 조선과 방산 쪽 이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후퇴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 좀 더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이제 빅파마들이 자금이 많이 있다. 이들이 본인들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매력적인데 조선과 방산에 비해서는 현 시점에선 매력적이지 않다. 수급 싸움에서 네. 뒤질 것 같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보여지고 다만 이제 포트 구성을 한다면 저는 바이오는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빼놓는 순간에 갑자기 올라갈 수 네,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로 마감이 된 것 같거든요. 거의 4,70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도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물죠. 작년 말부터 지금 정책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 정책이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좀 개선이 되면 그때는 제약바이오 부담되시면 ETF 하시면 돼요. ETF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코스닥도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자금이 들어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했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제약바이오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약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제가 느끼기로는 소외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현대차가 가니까 이거 매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잘 먹히는 시장이기도 해서 제가 그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이 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렇게 좀 변동성이 너무 과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뭐 3% 빠지고 5% 빠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도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거는 주가에 얼마 전에 뭐 알테오젠도 갑자기 27만 원짜리 레포트 나왔다라고 하면서 변동성 커졌는데 변동성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시거나 두 번째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코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거들면은 제가 최근에 듣는 거로는 정부에서는 코스닥이 시총 비중이 15%잖아요. 코스피가 85면은 코스닥이 15%인데 국민연금은 여태까지 3% 룰이라는 게 있어서 3% 이상 못 실는데 정부하고 국민연금하고의 여러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를 어쨌든 높여야 되겠다. 라는 건데 국민연금의 내부적인 거는 그걸 높이는 걸 차분히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좀 과감히 높이고 싶고 이런 실량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소스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코스피가 아주 벅찰 때 코스닥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게 협의가 만료가 되면은 지방선거 있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긴가요? 지방선거까지는 하여튼 봄 되기 전에 그런 게 한 번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제약바이오도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예전만큼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싶고 셀트리였어. 네, 아까 전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민연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작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금이 1,300조 정도 되거든요. 1,350조 정도. 근데 지금 코스닥 쪽에 지금 배분되어 있는 비중이 3%라고 한다면 이걸 2%만 올려도 2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죠. 이것도 있죠. 알테오젠이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코스닥 ETF라든지 제약바이오로 만들어져 있는 ETF 쪽에서 이 알테오젠을 비운 거에 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HTS라든지 경제방송 보시면 장 마감됐을 때 외국인들이 1,000억 매수했습니다, 2,000억 매수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잖아요. 20조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일부라도 좀 들어오는 신용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ETF도 이제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때문에. 어떻든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포함해서 코스닥은 그렇게 되고, 조선방산, 제약바이오. 하지만 제약바이오를 놓치는 말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오늘 전체적인 명강의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신다면, 혹시 투자가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마무리 클로징 워드로. 요즘에 뭐 워낙 잘하고들 계셔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시고 계셔서 다행이고, 이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저는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의 50%, 46% 정도를 담당을 했다라고 해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시총 상위주들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내가 주식 투자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좀 최근에 매매를 하셨거나 좀 정석 투자를 하시거나 대형주만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잘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어쨌든 선발대가 강하게 시장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은 증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어디로든 옮겨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숫자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안 좋아 보이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면 제가 또 나와가지고 어떤 섹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뭐 컨텐츠도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좀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바심 갖지 말고 장에선 계속 있고, 그쵸? 네, 전반적으로. 장을 떠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 많이 나눴고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